안녕하세요. 삶과 추억 W의 진행을 맡은 김법열 교무입니다. 올해는 원불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의 원불교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교무님들께서 헌신해 오셨는데요. 삶과 추억 W에서는 원불교와 생을 함께 오신 원로 교무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종교의 의미와 또 성직자의 자세, 그리고 원불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삶과 추억 W 첫 장을 열어주실 벽산 김종천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접시도 닦고 추록 운전사도 해봤고 가발 가게에서도 일도 하고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 첫 시간에 오늘 김종천 교무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삶과 추억 W는 W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교무님들의 그 살아오신 생애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후,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산 김종천 교무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원불교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원불교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서 어느 여자분이 흰 저고리에다가 검정 치마를 입고 그 교정을 이렇게 가로질르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여자분은 계룡산에서 내려왔나? 그리고 좀 호기심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유사종교 하나겠지 뭐 그러고 했는데 제가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청계천에서 그 당시 청계천 오가는 헌책방이 많았어요. 근데 우연히 그 원불교 교전을 보고 한번 읽었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당을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나 알아본다고 지금은 서울교당이 됐지만 용산교당에 가서 한번 기웃거렸더니 남자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로교당, 그러니까 지금 종로교당의 전신인 한옥집에서 법회를 보는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그런 얘기가 잘 안 들어오죠. 좀 답답하고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교전에 써진 그 법문과 대정경에 있는 그 말씀들은 제가
이제 불교를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화엄과 법화의 도리가 막 무르 녹아서 나온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는 무시선법 같은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좌선법을 보니까 어떻게 뭐 친절한 영자씨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첫째, 둘째 이렇게 조목으로 만들어 주셨나. 좌선의 방법 같은 거요. 네네. 정말 감명받았어요. 왜냐하면 절집에서는 그냥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지 구체적으로 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뭐 솟아오르는 망상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식이었는데 그 교서에는 그냥 좌선법의 방법은 하나 다 얘기해 주니까는 야 이거는 절집에서 2, 3년 하는 것을 그냥 단번에 그냥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좋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보통의 경우는 뭐 누군가 권해서 원불교를 네. 알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두 가지 경우죠. 본인이 찾아서 직접 원불교를 찾아오신 경우도 있는데 벽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교서를 접하시고 이제 원불교를 찾아온 케이스셨네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청부로 내려간 동기는 네. 제 친구 중에 그때 불교학과 학생이었는데 유사종교를 연구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끔 원불교 얘기를 조금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유사종교니까 원불교도 그야말로 운이 없게 들어가게 된 거겠죠. 근데 한 번은 지금 미아리 아래 도남동 어디 빵집에서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원불교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는 호미와 괭이와 삽을 들고 목에다 이렇게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터로 간대요. 공동 추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어쨌든 누구는 뭐 백장 스님에도 일일 부작이면 일 불식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일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일을 해놓고는 돈을 안 준대요. 제가 만약 그 당시 제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하면은 돈도 급료도 안 주는 단체에 내가 기어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잘하면서 그냥 그런 식생활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가출한 거죠. 멍청한 애죠,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 활동 없이 어떻게 자기가 의식주 3건을 해결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돈 안 준다고 거기에서 반해갖고 내려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친구의 소개로 원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이 출가와 연결이 된 그렇죠. 건가요? 네, 출가와 직접은 안 되지만 우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이거구나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대학생 불교연합회도 있고 활동을 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 제 소견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다른 사람들이 놀 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종교인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은 불교를 현대화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젊은 그 불교대학 다니는 애들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그 교전을 보니까 이미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 뭐 불교, 신불교 운동, 불교의 현대화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단체에서 다 해냈는데 뭐 구태 그렇게 할 것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급료를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참다운 종교구나. 그러고 그 다음 날 그때가 아마 1월 달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익산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은 일이죠.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27살이었어요. 군대에 갔다 오고 좀 빌빌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이제 기차를 타고 공강대학을 갔죠. 그랬더니 마침 그때가 뭐 신학기 어쩌고 그러고 이제 총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열반하셨는데 제 친구가 신종익이라는 그분을 이제 대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원이 된 거예요. 원불교 입교 연원이 그분이었어요. 그냥 뭐 가라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조실에 가서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종법사님은 대사님은 아마 안 계셨고, 네네. 그 법무실장 하던 그때는 장사님이 법무실장은 아니셨고 그 밑이었는데, 그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본명은 좀 나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2학년을 그래서 사감님도 뵙고 그랬더니 2학년을 마쳤는데 3학년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2학년 다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간사근무도 하지 않으시죠? 안 하셨죠. 바로 학교를 그냥 들어가신 무작정 거예요? 상경이 아니라 무작정 하경이었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신데요.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학과에 등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자식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뭐 서울이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네네. 생각을 경계를 하고 예, 바라봤나 그래갖고 보죠. 네. 전 분명히 나갈 거다. 분명히 나갈 거다. 뭐 그랬던가 봐요. 나중에 네. 제가 추적을 해갖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도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분명히 저건 나갈 거다. 그리고 그 당시 기숙사 식당을 짓는다고 남녀 식당을 짓는다고 막 그냥 세멘트를 미고 그냥 그런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거 분명히 못 견디고 나갈 거다. 그런데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덧붙여서 재미난 얘기는 제 큰딸이 이제 보스턴에서 졸업을 할 때 네. 그때 용산 송천은 그 선지님이 그때 마침 총장 퇴임을 하시고 보스턴에 계셨어요. 네. 마침 졸업식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자네 아직도 있나? 있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 뭐 갈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웃으시고 말았는데 그 어른의 그 한마디도 내가 오래 못 붙어 있고 나갈 것을 전부들 예상을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기숙사에 처음 들어갈 때도 제가 2학년이면 2학년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으로 막 들어온 방에다 저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 사감님이. 네네. 근데 뭐 저는 나이가 또 그만큼 먹었고 뭐 산전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만한 나이니까 그건 별거 아니라고 그래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점수를 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작정 총부로 내려간 경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벽산 김종천 교무님께서 가정적으로나 그 주변의 종교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네. 어떻게 불교학과에 들어가셨는지 또 네.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주변에 불교 인연들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학교는 어떻게 나오셨는지 네.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동국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교수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초대 총장 하시고 내무장을 하신 그 백성옥 씨 사진이 이렇게 있고 불교 무슨 논문집도 있고 그래서 그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여기 가운데 제 3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호가 있으세요. 그걸 보고 참 별나다. 뭐 제 3의 눈이 떠졌는가 안 떠졌는가는 몰라도
이런 분도 있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집이 있잖아요. 그걸 가끔 뭐 잘 모르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니까 중고등학교 때니까 그걸 보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렇게 느낌을 가졌죠.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네네. 2학년 때인데 저희 집이 지금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그 신촌 그 골목에서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네네. 거기 물리학 교수셨어요. 아. 그러니까 대대로 훈장들이에요. 학자 집안. 예. 근데 뭣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일종의 개척교회예요. 아, 그때 그 파가 성결교회였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신촌 근처 그 앞에 지금 노타리가 없죠 아마 거기에 있는 교회의 전신인데 그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보고 어린이 그러니까 예배를 본 거예요. 근데 아마 신학대학교 학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분이 너무나 얘기를 잘해주고 뭐 구약 그 잠꼬대 같은 얘기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면 뭐 요셉이 뭐 산을 넘고 뭐 건너고 그러면은 제가 헐떡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신방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가 그래서 연보를 갖다가 조그만 방에 있는 상자에다가 일반 주택이었으니까 상자에다 거기다 그냥 코 묻은 그 돈을 갖다 연보돈이라고 그렇게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콩나물을 사러 가야 되신대요. 시장에 콩나물을 사러 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내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보니까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 연금, 그 헌금함에 그 돈을 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콩나물을 사시는데 저기서 저걸 빼가실까? 그 생각.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왔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운이 있었는지 중고등학교를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게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서는 이 채플 시간이 의무적으로 꼭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신구약에 대해서 조금 뭐 배운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대를 이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아까 뭐 후 그러셨지만 네. 그 후가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인데 나는 그렇게 교우님께서 후 그래서 근데 후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때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만 되는가? 그래 뭐 햄리드 말대로 뭐 투비 요하나 투비 하면서 뭐 존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뭐 답은 구할 수 없고 자관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나 살아야 되나? 그때 그런 고민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팔자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계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제가 이 세상을 초청받아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오발탄이라고 그럴까 뭐 오발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왜 나를 부모가 낳아주셨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했는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저쪽을 보고 이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근데 저는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네. 물론 공부도 못했으니까 뒷꼬라지였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제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것도 하나의 뭐 운명인데, 그러니까 저 태어나면서부터 아,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된 것을 빨리 그 디프로그램 해가지고 지 운명에 나갈 길이 어떤 것을 빨리 알면은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는데, 우리가 내가 전생에 뭐를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뭐 삼명육통을 하기 전에는 예,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제 자꾸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쭉 가졌어요. 중고등학교 때. 네. 한 예를 들면은 저는 시선을 네. 거의 3, 4년을 땅을 보고 다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식이라고 그때는 제가 남자가 아니고 남동생이 나중에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쟤는 왜 저러고 사는지 방문도 딱 닫아 걸고 뭐 그러고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막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혼자서 청성맞게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막 깃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이게 완전히 나간 거죠, 정신이. 근데 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대로 뭐 이목고, 뭐 후에마이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불교를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런 고민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두고 제가 삼법인을 듣고 결심을 하고 불교를 들어가서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승낙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 당신이 거기 농과대학교 학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또 지 아들이 되는 사람이 와서 불교대학도 한다 그러면 좀 모양새가 좀 어떻게 좀 석연치 않으셨던가 봐요. 그러셨겠어요. 네, 그래서 반대를 하시더니 나중에 그냥 모른 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불교를 공부했죠. 그리고 불교 중에서도 왜 인도 철학을 했냐면은 불교를 원천적으로 잘 알려면은 부처님의 나라의 인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철학을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좀 했는데 원래 그래 들어간 목적은 뭐 학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든 전시용도 아니고 그냥 나의 그 근본적인 그냥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뭐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불교 책을 보고 뭐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하니까는 이게 글자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를 느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절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용맹정진도 하고 불교 뭐 청년들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원불교를 그렇게 알고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는 딱 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보수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세상이 조화가 되는가 봐요. 네. 그야말로 부도 역정의 그런 기간들을 그 젊은 청년 시절에 겪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가 뭐 다른 사람들 전기를 봐도 그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대의 에너지는 정말 딱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맞아요. 그때 참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용맹정진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잠을 안 자고 한 일주일씩 있으니까요. 이제 3일 넘으면 이제 그때가 이제 고비인데 보면 기운이 젊어서 물론 그러겠죠. 누구나 다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푹 솟아가지고 저 대웅전에 있는 그 천장을 팍 부셔버리고 그냥 그 바깥으로 우주로 탁 나가던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잠을 안 자서 저게 돌아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일종의 뭐 우리말로 말하면 기가 솟아가지고 백회로 올라가는 것이고 네. 또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가 네네. 각성이 돼가지고 네. 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회는 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20대라는 그 시간적인 그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0대 결판을 안 내면은 도가에서 뭐 깨침 그런 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구도에 대한 그 열정이 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처음에 먹었던 생각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환경도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경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일화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겪으셨던 일 가운데 뭐 즐거웠던 일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일, 좀 생각과 달랐던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그 말씀이죠. 학생 때. 네네. 그 저는 이제 그러고 들어갔는데 한 번은 이제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꽉 차 있더라고요. 속으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야, 나같이 이렇게 혼자서 씨름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렇게 놀랐어요. 나만 그렇게 마음고생을 안 하고 모두들 나름대로 왜 사는지 뭐 이런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난 지내보니까 꼭 그런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격이 뭐 모나지도 않고 그래서 잘 지내고 또 우리 법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졸업을 하게 되고 뭐 자동적으로 내가 교모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던 그 자라온 환경에서 가령 기독교적인 이런 배경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원불교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분 말고 또 다른 스타일의 부처님이 또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밖에 한번 나가면 분명히 어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뭐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네. 진지하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랬어요.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텅 비지요. 네. 전부 어디로 가요. 맞아, 사람이. 연고지로 가죠. 네, 다 연고지로 가고 들어. 근데 남는 건 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정 원장님이 다산님이셨는데 이제 계시면서 한 바퀴 삐 돌때 제가 이제 있는 걸 이제 보셨어. 그 자네는 어디 안 가나 그랬더니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맨날 방학만 되면은 뭐 집에 뭐 그냥 잠깐 가 집에 가도 뭐 다 늙었지요. 27살이니까. 반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있었더니 여자 기숙사 사감님의 김형철 그때 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니네들은 종천 학생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연모를 하는가 뭐 그랬더니 이제 어디 뭐 마음을 한번 내려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애들이 밖에서 갔는데 저는 사실 갈 데만 있었으면 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간 거예요. 이제 김종천 교무님께서 사실은 미국 교화의 1세대시잖아요. 사실상. 네. 이제 오랫동안 미국 교화에 힘써 오셨는데 사실 40년의 출가 생활 가운데서 30년 동안을 네. 미국에서 사실은 정말 그 혈심혈성을 다하셨는데 그곳에서의 이제 생활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네. 혹시 이제 해외 교화에
전에 뭐 알고 계신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그 당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바깥에 나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물교 들어오기 전에도 나가서 내가 해외에서 생활을 하려면은 뭐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상급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하나 땄어요. 아, 여기 한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광객 들어오기 전이죠. 아, 어디 가면은 꼭 필요한 기술일 것 같아서 했는데 아마 지금 그 길로 나갔으면 바쁜 게 따가. 왜냐면은 타고난 팔자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계를 만진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뭐가 갑갑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일단 교단에 들어와서도 아까 그 목말름 그거를 다른 부처님, 다른 스타일의 부처님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딱 지나보면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만 팔자 소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시카고로 발령이 났어요. 교화부에서는. 아, 첫 발령은? 네, 이 사령장은 시카고로 들고 갔는데 LA에 딱 떨어지니까 그때 마침 상산 네. 돌아가신 상산 박창식 종사님께서. 어른이 선진이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인사가 가라면 딱 거기 가게 되고 그게 아니고 LA가 지금 또 비니까 여기 차라리 있어라 이렇게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챘죠. 네. 물교 아직 행정이 정말 틀이 아직 안 잡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면서 그게 물론 단점도 되겠지만 그렇게 헐렁하니까 또 자유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또. 예,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래서 LA 부교무로 이쪽 있다가 한 10년 정도, 한 2, 3년 정도를 제가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LA 교당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첫 네. 교화를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기양지죠. 네, 거기서 뭐든지 이렇게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셨는지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는 뭐 탐정 소설을 읽어가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딱 가니까는 못 하나 사는 거 모셔. 네네. 뭐 물건 하나 사는 것을 꼭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디서 살지도 모르고 완전히 눈만 뜬 청명관이에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약산 박성기 교무님이 휴스턴 바로 가기 전에 저하고 이제 인계인수를 한 거예요. 네. 그걸 많이 배웠죠. 운전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은 지금 3층에 있고 저는 1층에 있습니다만은 늘 저를 운전 가르치신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막막하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관광이 한국 분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해외는 미국 입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에티켓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책방을 갔어요. 근데 그 발상도 참 촌스러워. 왜냐면 책방이 꼭 다운타운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복잡한 데 있겠지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에티켓에 관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네. 책방 점원한테. 그때 못 알아들어요. 아니 뭐 에티켓에서 못 알아들어요. 에티켓 모르냐고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써줬어요. 에티켓이라고 쓰니까 에티켓 발음이 달랐던 예, 예. 그러니까 이 액센트가 다른 거라. 나는 에티켓 그러니까 그는 그러면 에티켓 그래요. 야, 이게 진짜 곤란하게 생겼네. 나이는 먹어갖고 뭐 책은 읽을지 모르지만 발음이 틀리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예의를 아는 것은 둘째고, 예의를 아는 건 둘째고, 우선 영어를 정확한 발음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의사소통이 가장 큰 그렇죠. 예. 문제였다는 거죠. 그 예스, 노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아들어야지 예스도 하고 노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7, 80년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네. 또 종교적인 차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불교에 어떻게 보면 간판을 걸고 원불교의 교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셨나요? 네, 제가 생각하면은 아마 그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저 뭐 야만인들이 와가지고 뭘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때 한국의 국력이 그렇게 신장되지도 않고 어려웠을 때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은요 제일 불편한 것이 목욕이에요. 샤워하는 거. 왜냐면 더운 물 찬물이 안 나오잖아요. 한국에 그때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공동으로 쓴다거나 뭐 공동도 없었지 뭐 공동 목욕탕을 갔죠. 네. 그만큼 그런 시절인데 그것이 한 15년 내에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한국이 선망의 대상으로 또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그 뭐 말은 의사소통은 둘째치고 감정이 다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일어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익산에서 버스를 탔어요. 네. 근데 여자분이 운전 기사님이시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 놓고, 야, 보통 택시 운전사가 여자분은 봤는데, 미국은 흔해요. 큰, 뭐, 대형 트럭도 여자분들이 운전하고, 공용 버스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 여자분이 버스를 운전한 그때 며칠 전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청보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택시 하나가 코너에 딱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좌회전, 우회전으로 이렇게 와이드 턴이죠. 버스가 기니까 넓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죠? 네네. 야, 이걸 어떻게 돌아가려나 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택시 아주 딱 그 모서리에 딱 이러고 정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차로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더니 단추를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얘기는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니? 네. 오빠 나 좀 가자. 제가 놀랬어요. 야, 저분이 그런 상황에서 오빠 나 좀 가자 하고 말을 할 정도면 집에 가서 남편이 만약 계신다면은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얼마나 부드럽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차를 그렇게 택시가 할 리도 없고 설사 했다고 그래도 오빠 하면서 애원하는 식으로 말할 운전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뭐 욕이 나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가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뭐 교화자로서 뭐 의사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심리 상태나 문화가 어떤 차이를 느끼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에 그 숭산 행원이라고 네네. 화계사 주지하시다가 이제 조계종에서 보면은 한국의 선을 갖다가 서양 사회에 알린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가셨을 때 어떤 그 반응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영어를 그때 처음에는 못 하셨어요. 못 하시지. 네. 처음에 화계사 주지하다가 가셨으니까.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진짜가 왔다. 왜 진짜냐? 영어를 모르니까 진짜래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선에 대해서 어떤 그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세가 된 사람이 왔다 이거지. 그냥 겉으로 그냥 영어나 몇 마디 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참 진짜 스님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영어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는 장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각광을 받았겠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동부에 가서도 뭐 처음에 조금 세탁소에서 일도 하시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나름대로 한 회상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영어를 못하는 것이 장점은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그 문화를 말보다도 문화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가셔서 그런 느낌들을 먼저 받으셨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지인들과의 그런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 같은 것을 먼저 이제 실감을 하셨는데 네. 현지인 교화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으셨는지요? 주로 저희들 1세대는 현지보다도 그 교포 이제 그 교도님들이 많은데 그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요. 그 사람들은 이 헌공을 그 교당 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법회 같은 거 뭐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참석하시면은 만약 공양을 점심에 한다 그러면은 한 5불 많아야 10불 정도 내고 가셔요. 근데 그런 교도 생활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무님들께서 이제 한국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은 이제 현지인들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지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유지를 위해서도 한국분 교화가 우선순위였죠. 그러셨군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해외 교화 활동을 계속 이제 해오셨었는데 그 해외 교화를 하시면서 나름의 그런 보람, 또 긍지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혹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뭐 보람이야 뭐 제가 산 자체가 물론 다 보람이긴 하겠지만 그 제가 젊을 때 가가지고 또 그때 또 이민 세대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네. 제2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이 많은 거죠. 어린이들이 참 많았어요. 네. 이제 사진 보시면은 그런 것 좀 네.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벨리 교당을 초대 교무로서 있으면서도 법회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면은 어린이 법회를 제가 봐요. 그러면 일반 법회는 시간이 같대요. 왜냐면은 가족 전체가 이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 왜냐면 애들을 집에 남겨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싫건 좋건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오죠.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0몇 명 정도가 왔으니까. 그러면 어른 법회는 교도 회장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그럼 저는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은 노크를 딱 하면은 이렇게 건너와서 일반 법회 설교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이거 인터뷰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지금은 다 커갖고 아버지 엄마가 되고 그래도 물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교당들을 다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린이 교화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린이, 청소년, 뭐 일반 그러면은 어린이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정토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이제 교당에서 안 일어나고 집에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찬송가가 먼저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도 교무요? 얼마나 세뇌를 받았으면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런 물론 한국 성가지만 그 찬송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 익혀왔던 그리고 뭐 거라 지금 이게. 한국 제가 간단히 불렀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지금 가사 안 보고도 한 5곡은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크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인생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벽에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를 돌아보냐 하면은 결국 자기가 어렸을 때 몸담은 교당의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어린이 법회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어렸을 때의 그 교화, 그 세뇌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절감을 하고 지금도 그 사진에 애들 커갖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면은 참 보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입가에 그냥 웃음이 이렇게 납니다. 그 초창기에는 미국 교화 1세대 그 시대에는 거의 현지인보다는 우리 교포들 위주로 교화를 해 오셨잖아요. 사실 지금도 많이 교포들 위주로 이제 교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나 그런 그 현지인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결국 저희가 온물교 교무로서도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간 이유가 결국 현지 교포들을 위한 그런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문화가 다른 그분들을 네. 뭐 개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그래도 이런 참 좋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르침을 잘 하기 위해서 뭐 도로 포장까지는 안 되고 그냥 돌을 좀 치워드리고 패인 곳을 좀 묻어뒀다 그럴까 네. 뭐 그런 역할을 터닦기. 네, 터닦기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후진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나 버클리나 또 맨하탄 같은 경우는 현지인 중심으로 법회가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그 교당들도 일단은 유지를 위해서 그 현지인들, 우리 교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 특징이 유지비 내는 것도 그렇게 막 우리처럼 막뭐 11조 같은 건 물론 아니고 네. 좀 하는데 조금 굉장히 아껴요. 그 대신 그 사람들 특징은 또 뭐냐면요. 우리 원물교 관계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하얏트 호텔이 있었는데 네. 그 하얏트 호텔 그 주인이 그 전체 세계 하얏트 호텔 권리권을 몰몬교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놀면은 그냥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다 바쳐요. 그냥 우리가 뭐 대여를 낚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우리 교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살려야 되고 또 거기 원래 본토인들도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좀 게으른 편이죠. 근데 요는 우리 교무님들이 숫자가 아직도 네. 열세고 네네. 또 가진 능력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도 조금 자꾸 내보내야 돼요. 뭐 네. 할 수 없습니다. 네네. 교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교화라고 해서 뭐 본태인을 위한 교화가 있고 뭐 그 교포를 위한 교화 뭐 방법이 다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데
교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무도 우리가 교화 그러면은 뭐 별난 테크닉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입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활을 하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가운데 아 저분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느낀다거나 인격적으로 감화가 되면 그게 네. 교화지. 맞습니다. 뭐 뭐 별난 무슨 법문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것은 그 교무님의 어떤 그 당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게 잘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로요. 제가 큰딸애가 이제 동부에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너 교회 가가지고 교회 활동도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도 하나 그런 걸 자꾸 들어보라고 권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저희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뭐 자기도 안목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글로 가보라 그랬죠. 근데 잘 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럼 뭐가 기억에 남니?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열정만 기억이 남는데요. 막 혼이 집혀갖고 뭐 신이 집혀갖고 뭐 부흥사처럼 막 한다거나 뭐 그런 정열이 기억에 남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안 난대.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는 모든 청중들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바짝 하고 일고 앉더래요. 그리고 이 등을 의자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네. 한 사람도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분의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긴장해서 들은 말조차도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남지만 저분이 어떤 열정으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해가 이게 남는데요. 근데 자기는 대학 교수도 똑같대요. 그분이 무슨 자기 이론에 대해서 막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두거나 그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남고 그 열정 하나 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테두리가 됐던 간에 그 안에서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하면은 그것이 교화가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그러면서 향기를 뿜으면은 향기는 이 사람한테 가라고 주고 저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연히 그 향기는 옆에 사람이 맡을 거 느끼게 아니에요. 되는 거죠. 그게 교화인 것 같아요. 어제 놀랬어요. 그랬더니